안녕하세요. 여기는 그 산재를 사랑하시는 분들만 오신 거 맞죠?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산재를 처음 시작 한번 해보시려고 준비하시러 하시는 그 행정사님이시랑 또 이제 산재를 시작하셨는데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조금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분들 다 그 인사들 하셨죠? 다 산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요즘 최근에 한 1, 2개월 사이에 여러분들 혹시 그 설레임 같은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예. 저는 이 산재 강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산재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제일 힘든 작업이 교재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힘든데요. 이 교재를 만들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그 행정사님들한테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 두세 번 갈아엎었어요, 책을. 그래가지고 이제 책이 드디어 탄생이 됐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약간 설레임 같은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기쁜 설레임을 좀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학원에 오는 과정에서 과연 산재에 관심 있으신 행정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기대감?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설레임을 가지시고 여기 학원에 오셨죠? 맞습니까? 예, 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행정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8기인데요. 저도 이제 행정사업을, 저는 이제 주로 그 산재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 이제 하도급 관련돼서 하는 업무,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겠지만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약간 조금 평이한, 쉽게 말하면 사건이 있고 진짜 난해한 사건들이 좀 있죠. 난해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게 되면은 그 어둠 속에 그 터널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떤 빛이 조금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뭔가 실마리를 찾는데 그래서 빛을 찾는 과정, 어떤 실마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상하게 그 설레임이라든지 어떤 짜릿함 같은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레임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산재 강의를 하게 되는데 설레임을 가지시고 앞으로 15시간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아마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죠. 그냥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요. 여기가 몽골이라고 하면 여기 이만큼이 무슨 사막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막이 고비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 제가 고비 사막을 찾아보니까 동서로 1,500km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북으로 800km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비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이 학원이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고비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이 고비 사막을 횡단하실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막 이름 자체가 고비 사막이죠. 고비 사막. 뭔가 이름이 조금 묵직하네요. 고비. 말 그대로 저희 산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3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3번의 고비. 첫 번째 고비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산재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죠. 뭘 하더라도 승인을 통과를 해야 우리가 산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요양급여 신청서라고 해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이제 산재 승인을 신청한다고 그래요. 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거기 안에 재해 경위서라는 것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요. 재해 경위서 플러스 그 주치 소견서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공부해야 될 것은 재경위서다. 재경위서가 좀 작성하기가 처음에는 조금 벅차하실 거예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시면 괜찮으실 건데 이 고비를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1단계를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받았죠. 승인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급여 신청을 해야 되죠. 급여 신청. 그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산재에 대해서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야, 산재 업무 하는 것은 산재 승인만 받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산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승인 못지않게 급여 신청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급여 신청에는 각종 급여가 있습니다. 각종 급여가 있는데 이 재해자에 맞게 급여를 신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가지를 급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 맞는 것은 3가지예요. 3가지인데 몰라가지고 뭐 1가지나 2가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진짜 초보자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급여 신청에 이 고비를 1가지 또 넘겨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급여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급여를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휴학급여를 받든지 뭐 장애급여를 받든지 뭐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재해자는 그러죠. 우리가 이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재해 상태가 어떻게 될지 진짜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악화가 될 수도 있고 빨리 호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악화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요. 이 급여 신청이 딱 한 번에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분이 그 정지가 안 당하고 신청이 정지가 안 당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우리는 적절히 그 조언도 해드리고 이게 자문이죠. 자문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행에서도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갑자기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유족급여가 들어가요. 근데 유족급여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산재 승인 받는 것보다도 훨씬 까다롭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때 승인을 받고 나서 치료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거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인과관계를 또 다 따져요. 근데 거기서 또 잘못하게 되면은 유족급여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3가지의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산재를 조금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비 사막은 1500km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다 온 게 아니고요. 1000km만 온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500km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나침판하고 생수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500km를 스스로 나침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산재 업무를 홀로 능숙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고비를 넘기시고 나침판을 가지시고 홀로 500km를 잘 횡단을 하시게 되면은 산재 업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냥 산재 업무 쉽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안 되죠. 현실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산재 업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8기고요. 저는 이제 행정사 라이센스를 따고 이제 행정사 업무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맡은 사건이 공교롭게 산재 사건이었어요. 산재 사건을 또 맡았는데 우리가 이제 산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출퇴근재,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갈수록 난이도는 조금씩 높아져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사건이 산재였고 업무상 질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상 질병이 쉬운지 어려운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산재를 한 번도 안 해봤고 저는 이제 행정사 라이센스를 땄거든요. 근데 고민하고 막 어렵게 해가지고 이 산재를 제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줬어요. 승인을 받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이제 뿜뿜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서 조금 알려졌어요. 알려지니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한 3건이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3건을 제가 굉장히 지금 아까 그 업무상 질병이라고 그랬죠. 질병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그랬죠. 그 질병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사건들은 조금씩 쉽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3건을 다 완판을 시켜버렸어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재 업무를 본격적으로 산재가 나하고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여기 행정사님께서는 이제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다가 산재 업무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하고 조금 있죠? 저는 우연히 산재 업무를 접해가지고 이게 나하고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몰빵해가지고 산재 업무를 한 거고 이제 여기 행정사님께서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업종을 조금 넓혀봐야 되겠다 분야를 그래서 산재 업무를 하시게 된 거고 근데 그 차이는 뭐 상관없어요. 뭐 이유에 어떻든 간에 산재 업무를 제대로 하시게 되면은 뭐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로는 요 정도로 이제 하고요. 자,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자료가 궁금하시면은 네이버나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5시간이죠? 15시간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15시간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산재 개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먼저 숲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나무를 보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산재 시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사 입장에서 이 산재 업무를 하게 될 때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단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업무를 하게 되면은 뭘 알아야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 그리고 각종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지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러한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또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관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산재가 도대체 뭔지 무엇인지를 그냥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말만 산재 했는데 진짜 업무를 할 때 산재가 이게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경우일 때 산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산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산재의 카테고리는 크게 출퇴근재,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재 그 보상재활 서비스 절차입니다.
이제 산재를 하게 되면은, 산재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재 보상을 받는데, 신청을 해야 돼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주 친절하게, 당신은 이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해야 되고요, 이거를 신청해야 되고요, 이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줘요. 이제 산재 승인했으니까요, 보상 신청하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다 찾아 먹어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재해자는 산재 보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재활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활 서비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산재를 신청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요양급여 신청인데요. 그 신청을 하게 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밟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과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주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승인을 받았어요.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장애가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장애급여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떠한 조건을 했을 때 장애급여를 신청을 하는가? 그리고 장애급여를 신청을 했을 때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심의를 해주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판정 절차, 그리고 아까 이제 요양급여 신청이라고 그러는데요. 각종 신청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급여, 보상급여 여러 가지 신청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내 해당 항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산재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요양 절차입니다. 산재를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으면 그 다음 이제 산재가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보통 산재를 받게 되면은 기간을 선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산재 승인 기간은 우리가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2일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신의 산재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6월 30일이 됐네요. 됐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연장을 해야 되겠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승인은 여기까지만 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본인 개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조금 억울하죠. 그러니까 연장 신청을 해야 돼요. 치료 기간을 연장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산재가 발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을 다녔어요. 삼성병원을 다녔는데 업무상 질병해가지고 이게 한두 달 안에 해결될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한 1년이나 넘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서울에 혼자 살아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 고향은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그래서 부산에는 이제 고향에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럴 바에는 내가 요양을 받을 때 그냥 부산 가서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부산으로 병원을 옮겨야 되죠. 그러면 이제 부산대학병원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부산대학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돈 주세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양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는가. 그 다음에 치료가 끝났어요. 치료가 끝났는데 재발이 됐네요. 재발이 된다든지 더 악화가 됐어요. 그럼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병이 다시 생겼어. 또 생겼어요.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는데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또 뼈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갈비뼈만 산재받았죠. 근데 새로운 거가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알아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재활이 또 필요해요. 우리가 그 재활치료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재활치료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청구죠. 이제 제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기계에서 잘못해가지고 이제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팔을 다쳤어요.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뭐 119를 부르든지 택시를 잡고 병원을 가야 되죠. 근데 야, 나 산재인 것 같아. 빨리 그 공단에다가 산재 신청해야지. 그리고 나서 산재 승인 받고 나서 병원 가요? 안 그러죠. 일단 빨리 병원부터 가가지고 뭐 수술을 받든 뭘 하든 간에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병원에서는 뭐예요? 돈 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치료비 내세요 그러면은 치료비를 먼저 내고 정신 차리고 나서 아 이거 산재인 것 같으니까 산재 승인을 신청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내 본인의 돈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돈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병원 신세를 졌어요. 한 석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그러면은 일을 못 하죠. 일을 못 하게 되면은 내 생계비가 막막하네요. 제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석 달 못 오면은 900만 원이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산재보험을 들었으니까 뭐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 중에 일하지 못해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간이 됐어요. 기간이. 치료받는 기간이 장기간이 됐는데 이제 보통 여기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이걸 휴업급여라고 그러는데 그 임금의 70% 아니야. 임금의 그걸 받아요. 근데 장기간에 걸쳤을 때는 이게 좀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근데 치유를 한 다음에 아까 장애가 생기면은 장애급여를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건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치유를 받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간병인을 써야 되겠죠. 간병인을 쓸 때는 간병인의 어떤 기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간병이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뭐 바로 산재가 일어나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가? 유족급여. 돌아가시게 되면 또 장례를 치러야 되죠. 장례비도 줘요.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복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팔을 다쳤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쳤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상적인 복귀가 안 돼. 그러면은 그 업무를 조금 뭐 바꿔야 되겠죠. 다른 업무. 팔을 안 쓰는 업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일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난 항상 팔 쓰는 업무만 할 줄 알아. 그러면은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교육을 받아가지고 업무 전환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때는 또 여기에서 뭐 혜택을 주는 건지 뭐 교육비라든지 뭐 그런 혜택을 주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사업주예요. 사업주인데 이렇게 산재가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할 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을 쓰고 싶어. 좀 다친 사람 쓰고 싶지 않아. 근데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 사업주한테 뭔가 메리트를 줘요. 메리트를 줘가지고 이 직장 복귀 이 사람을 쓰게 되면은 내가 지원금을 주겠다.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재가 일어났어요. 자, 이제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경우수가 있겠네요.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불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불승인을 받으면은 아이씨 나 산재 못 받았네 하면서 끝나요? 안 되죠. 이의 절차가 있죠. 우리도
행정심판, 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미성년자한테 그 술을 팔았어. 그러면은 뭐, 영업정지 뭐 1개월,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식당 주인은 억울해. 그러면은 이의제기 절차가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똑같이 산재도 이 절차가 있어요. 불승인 받았을 때. 그래서 불승인 받았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행정심판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정심판 잘 하시니까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불복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가 어떤 뭐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종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출퇴근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침을 알게 되면은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지침을 어겨가지고 공단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야, 왜 너 지침을 어겼느냐? 그렇게 이의제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지침을 알아야 돼요. 아까 법 알아야 되고, 지침 알아야 되고, 고시 같은 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침을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과로사 들어봤죠? 과로사. 그리고 스트레스. 요즘 스트레스 엄청나죠? 여기 계신 행정사님들 다 스트레스, 속된 말로 이빠이 받으시죠? 뭐,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단순히, 나 스트레스 받아. 제 애기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가, 나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대요. 하다못해 그 꼬마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근데,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쳐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두가 다 이렇게 산재야? 그건 아니겠죠.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과로하고 스트레스의 어떤 기준점,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엮어야 되겠죠. 이걸 업무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과로를 해서 내가 질병이 걸렸어. 사고가 났어. 그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많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2차 과목에서 행정사 실무법을 공부했죠. 거기서 행정심판법을 공부했는데, 행정심판 시험 문제는 항상 사례로 나오죠. 그럼 사례가 나올 때 이러죠. 이렇게 박스가 하나 딱 나와가지고 뭐뭐뭐뭐뭐뭐 했는데 권리구제 방안은 뭐 있고 딱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박스가 나옵니까? 박스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의뢰인하고 이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그럼 의뢰인이 뭐가 어떻고 막 억울하고 막 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어야죠. 이걸 만들어야죠. 그럼 이걸 딱 만들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도 똑같죠. 법적 쟁점을 찾아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청구인 적격의 문제인지, 뭐, 시효의 문제인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뭐 법적 쟁점을 이제 찾아냈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업무상 사고라든지, 업무상 질병이 이게 업무하고 관련이 됐다라는 거, 이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겠죠.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를 밝히면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주장해야 될 건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장거리를 찾아냈어요. 1번, 2번, 3번. 주장거리를 찾아냈어요. 찾아내면은 나 이렇게 그냥 무조건 말로만 그냥 주장한다고 하면 돼요. 모든 것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는 산재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 근거 자료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산재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재판을 한다고 쳐요. 그럼 우리 쪽은 이제 원고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그러면 피고,
피고는 이제 공단이 되겠죠. 그럼 공단은 순순히 산재시군요. 무조건 해가지고 그럼 산재해드릴게요. 그래요? 아니죠. 상대방은 별 주장을 내면서 이건 산재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뻔해요. 그럼 이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충 이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제 암에 걸린 사건이라고 쳐요. 폐암에 걸린 사건이라고 쳐요. 업무상 질병으로. 그럼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뒤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족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가 딱 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가족력이 있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요, 기존에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기존에. 이런 증상을 지금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왕력.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불법행위까지 산재를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출퇴근이에요. 출퇴근. 자, 쉽게 볼까요? 자, 이제 내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해요. 쫙 가요. 가는데 내가 중앙선을 침범했어. 여기서 꽝 부딪혀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중대범죄야. 근데 네가 어떻게 산재를 받아?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고요. 산재는, 공단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아니야. 이건 얘가 부주의한 거야. 부주의하면 산재를 받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갔어. 근데 여기 도로가 사고 다발 지역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날씨가 안개가 자욱했어. 얘는 정상적으로 갔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야근을 해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6시까지 하래. 그래서 잠을 한 2-3시간 자고 오다가 깜빡 졸음운전했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네는 너 운전 잘못했네. 그런 식으로 주장하겠죠.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 피고 이제 열심히 싸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위원회라든지 법원에서는 이제 그걸 양 당사자 얘기 다 듣고 이제 증거자료 다 보고 나서 판단을 해주겠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취소 사유다, 취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겠죠. 각 기각이다 해주면은 그냥 대답만 해주는, 정답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다 제시를 해줘요. 우리가 아까 그 1번, 2번, 3번을 주장을 했죠. 그러면은 1번은 네 주장이 맞다. 2번은 공단 주장이 맞다. 3번은 누구 주장이 맞다. 이걸 종합해본 결과 얘는 산재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그 재경위서를 쓸 때 그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유형으로 주장을 하는가를 알게 되고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재경위서를 쓸 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나를 알고 너를 알면은 그죠? 백전불패라고. 그거 똑같은 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관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접하시게 되겠지만은 그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사건마다 다 미묘하게 차이점들이 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학계 교수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판례에 예를 들어서 시사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판례로 인해 가지고 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침도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하고 산재 승인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똑같은 사건도 A 변호사한테 가게 되면은 승소를 해요. 근데 B 변호사한테 가게 되면 패소를 해요. 왜 그럴까요? 판사는 정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근로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내가 주장을 안 하면 판단도 안 해줘. 입증 책임이 우리 쪽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근거 자료도 만들고 해가지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 잘하시는 말 잘 듣는 행정사가 되시면 안 되고요. 일 잘하시는 행정사님이 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출퇴근제, 그 다음에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같이 막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막 쉽게 뭐 토의 아닌 토의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많은 시사점들을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재경위서 쓰는 거예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럼 이제 재경위서를 써야 돼요. 실질적으로 써보셔야 되죠. 이거 그냥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여러 사건들을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업무상 사고하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살짝 난이도는 있어요. 그 사건을 제가 가져왔어요. 책에다가 실어놨는데, 그 사건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제 경위서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작성을 해보신 다음에 제가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논리적으로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점은 조금 이런 식으로 보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때는 이거에 대한 적절한 판례는 이런 건데 이런 걸 한번 삽입해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뭐 조언 아닌 조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겪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게 된 거고요. 여기 마지막 그 챕터 7은 그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와 있는 거,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이라든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이거는 아주 그 중에서도 많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록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많은 것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책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하고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5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고비 사막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비 사막을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잠깐 워밍업 좀 하시고 준비 운동 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쉬시고 바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